나흘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 설 민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현역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만나 향후 진로를 논의합니다. 정치권 소식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도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권 국회의원들 총선 앞두고 직구 가서 여러 가지 민심을 챙기는 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야가 내놓은 설 민심 글쎄요 지역마다 또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 달라요 평가가 민심을 읽는 그 방법이나 이게 결과는 다 다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현 정부가 이제 2년, 3년을 지났기 때문에 이 선거를 말하는 중간 평가적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또 한편으로는 여당 입장에서는 현재 상당히 많은 어떤 현역들이 우선 많고 또 지자체 단장도 많기 때문에 현재 이 하고 있는 체제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더 힘을 달라. 그동안의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정부가 말하자면 촛불 정신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게 하는 노력들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끝까지 힘을 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 가지가 어떤 그 대척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국회는 최악의 국회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은 이쪽 저쪽도 크게 마음을 내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당이든 여당이든 후보자들이 누가 일방적으로 좋고 일방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꾸지람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민심을 읽는 공식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이 이렇게 다를지. 네,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 중심으로 또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분들한테 말씀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면 이제 조직 관리도 일정 부분 하고 본인들이 꼭 만나야 할 분부터 우선 만나고 하면 이제 그분들은 성향이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어오겠지만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민생이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보단 정권 심판론이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민생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민생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야당에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민주당은 그러면서 민생 법안 처리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 국정 운영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고 민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면 그거는 여당 의원들은 걱정하셔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은 이 얘기를 듣고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경제가 일정 부분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법조인들도 이민을 생각한다. 이건 경제가 어려운 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여러 얘기가 들려오는 거 보면 경기가 어려운 거,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설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국민들 모두가 마음을 졸였습니다. 정부도 사실 즉각적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도 내렸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거주민들을 전세기를 띄워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방침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 방침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의 그 대응이 좀 과하더라도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세균 신임 총리께서도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는 모습,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일일이 챙기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기에 좀 이렇게 말하자면 서울 지역을 거쳐간 어떤 최근에 발병한 분들이 우한에서 나온 분들이 초기에 바로 이렇게 일선하고 연계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철저히 격리 조사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많은 비행기로서 중국인 관광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초창기에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지역에서 의료 체계를 받았을 때 통합적인 의료 체계가 되지 않아서 우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때 빨리 신고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체제 자체의 시스템 자체의 약간의 어떤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원장을 통해서 기동민 의원이
지난 10월달에 발의한 어떤 검역법을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강화하고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말하자면 국민들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불안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조기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늦은 것보다 과한 게 낫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위기감 조성은 언론도 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정부로서 정확한 팩트, 사실관계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까지 쭉 정부 대응책을 보셨을 텐데 의원께서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네, 메르스 때도 저희가 참 그때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지식이 축적되어서 이제는 좀 나아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보건당국의 검역망이 뚫렸다는 거죠. 지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보고가 안 됐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 우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한 지역 입국자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당에서는 역학조사관이 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감염병과 관련해서 3대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대선 공약 때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센터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겠다. 이게 전수조사 이런 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약속이 제대로 좀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관련 법령을 개정할 부분, 검역법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텐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3대 공약부터 좀 우선 충원해서 이 약속을, 공약을 이행해서 역학조사관부터 빨리 충원해서 여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27일 청와대에서 이제 기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우한 폐렴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감염병 이거 관련해서 정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려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국민들은 네티즌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내염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할 땐 왜 아무 말 안 하다가 우한 폐렴은 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지금 우한 폐렴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명칭에. 그리고 우한 폐렴이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직물적으로 와닿는 게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이게 약간 애매한데 어렵잖아요, 말도. 근데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아, 이게 중국과 관련됐구나. 그럼 중국에서 입국했거나 중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확 와닿는데 그러니까 질병 확산에 방지되는데 왜 이 말을 못 쓰게 하냐. 이런 그런 질책조차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중국인 뭐 입국 금지 관광객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도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 맞아 이런 해주시죠. 부분도 한국당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협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고려에서 의협에서 이런 걸 제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랑 잘 지내는 게 좋지 거기서 뭐 특별히 정치적으로 정부랑 각을 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의사협회 회장도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입국 금지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서 꼭 필요할 땐 이걸 빨리 조치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카오랑 홍콩 특별행정부에서도 지금 이거 다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필리핀, 타이완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하고요. 그리고 입국 금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 청와대 청원에 청원인이 뭐라고 썼냐면 북한도 지난 22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금지시키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몽골도 중국 접경을 폐쇄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이제 그 중국과 이렇게 동심원으로 봤을 때 우리 빼고는 그 가까운 지역에서는 다 한 거예요. 우리하고 이제 일본이 차례차례대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니까 이것도 중국과 우리가 너무 친중 외교에 치우쳐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국과 투명한 적극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땐 이런 조치를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검토하겠다라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우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도시 자체가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동안에 이제 WTO하고 기본적으로 WHO. 예, WHO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조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전히 이동 금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하는. 그렇지만 방금 의원 얘기하듯이 다른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긴다면 우리도 빨리 조속히 그런 것을 검토할 부분이 있죠. 우리만 어거지로 중국이라고 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지금도 그런 것을 검토 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굉장히 좀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네. 대표 이 두 사람의 회동이 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바른미래당을 좀 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저에게 맡겨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손 대표 퇴진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십보 양보하더라도 재심인을 물어야 된다. 뭐 전 당원 투표로 하자. 비대위 체제로 가자. 예. 이것은 사실은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정권을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예.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적답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검토하겠다 예. 했죠. 또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오늘까지 예, 오늘 답을 오전까지. 달라 오전까지 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 정도면 여러 가지 사단이 나거나 뭔가 합의가 있거나 이제 그런 폭풍 전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예측한 대로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전히 첫 단추가 바로 손학규 대표하고 회동해서 어떤 결과를 맞느냐가 상당히 큰 예.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예. 거기에서 손 대표는 지금 물러설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철수 대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획득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길이 멀다. 길이 그렇게 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 뭐 이런 명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실 유승민 전 대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귀국을 하면서 또다시 당 내용에 이제 휩싸이다 보면 그 동력이 좀 많이 식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로 명분을 쌓아가는 걸 수도 있죠. 이제 당을 깨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니까.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손학규 대표, 지금 현 대표께서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뭐 자리를 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근에 와서 말씀이 좀 바뀌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시한을 아주 바트게 잡고 뭐 오찬 전에 그 의원단하고 오찬 전에 비대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뭐 시한도 너무 촉박하고 뿐만 아니라 왜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직자들 징계하는 문제부터 그 당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은 나간 분들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는 명분이 있을 테고 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사실 파운더다. 자기가 설립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학규 전 현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비대위 체제로 하자고 하면서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자고 한 거는 정치권에서 뭐 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 이제 핑계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각각 이 당 갈라서기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라서겠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뭐 17명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만난다고 하는데 예. 결국에는 뭐 신당과 창당 쪽으로 지금 보수통합하는 혁통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면 별로 확실하게 뭐 메시지는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들어오는 날하고 그 둘째 날부터 기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느낌들이 시그널이 오고요. 처음에는 우선은 보수통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명확히 했는데 그것이 점차 무뎌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 쪽 사이드에서 같이 뭐 연합해 가야 되는 길을 갈 것이냐. 그것도 마땅치 않고. 왜냐하면 과거처럼 그런 어떤 호남에서 안철수를 새로운 리더로 받을 그런 기색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그야말로 중도에 막혔는데 과거는 중도의 폭이 넓었다면 지금 중도가 갈수록 협소해지는 어떤 판에서
말하자면 양자택일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둘러봐야 되는 결국 자기 소수 팀들하고 명확하게 진로 결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어떤 얘기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거의 뭐 의무, 뭐 임무, 뭐 과업 굉장히 뭐 무거운 네. 단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과 설 전 회동은 안 됐어요. 사진 찍기식 만남은 유승민 의원이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이 지났는데 연휴가 글쎄 오늘 내일 사이 만날까요? 지금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전 지사. 지사가 말하자면 무슨 뭐 혁명당이라고 하는 걸 하나 혁명당. 만들어서 오히려 말하자면 어떤 그 황교안 대표의 입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승민도 동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안철수도 동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나치게 우파적인 부분을 스스로 그룹핑해 나갔을 때 예. 조금 더 말하자면 보수가 중도까지 올 수 있는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심지를 갖고 있냐, 정말 중도를 아울러가는 큰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여전히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다운 색깔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마지막에는 보수 말하자면 더 극단적 우파까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볼 것인지를 말하자면 유승민, 안철수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직접 만나진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물밑 논의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당 안팎에서 막 흘러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막 나와요. 제가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뭐 여러분이 전화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뭐 어느 시점까지는 이제 창당 작업이 이제 합당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선이라는 배수진 같은 거죠. 총선이라는 배수진이 있고 또 명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이 정말 일정 의석을 확보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여당을 견제하고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 의석수를 꼭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런 명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 이제 우파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 공학적으로도 타임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합을 하면 통합해서 공모를 또 해야 돼요. 그 의원 그죠 후보군을 또 새로 이제 총선 신청할 사람들 이제 선거에 지역구에 나갈 사람들 신청을 받으려면 공모 기간이 또 필요해요. 추가 공모. 예. 그거를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 2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뭐 공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2월 중순 한 14일, 15일 이 정도까지는 그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모를 해도 그죠 한 열흘 뭐 일주일 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배수진을 치고 그다음에 실리 명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김문수 전 지사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다루나요? 아니면 제가 아니, 지금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예. 예. 저도 사실 김문수 전 지사님은 이제 공도 크신 분이죠. 또 일정 부분 명분도 있고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전향해서 이제 우파 정당에 들어와서 20년 가까이 계시면서 국회의원 3번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2번 하셨어요.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가셨죠. 그래서 그 대선 후보 경선까지 이제 도와줬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20년 가까이 전향한 분을 그렇게 20년 가까이 국회의원 3번, 지사 2번 그렇게 해준 우파 정당을 하시는 거는 놔두고 이렇게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는 그 명분이라고 내세우신 보수 통합과 역행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그렇게 키워준 정당을 그렇게 도외시하실 수가 있냐.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명분도 없다. 우파 통합에 있어서는 역행하는 거니까 오히려 표를 가를 수 있다. 그럼 여당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문수 지사님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고 찾아뵙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좀 창당 작업까지 갈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한국당 공관위원장의 최근 발언도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운동권 비판하면서 보수 우파 원팀을 강조를 하면서 이 와중에 나온 이야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촉구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사견이다, 개인적 의견이다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 발언이 김용호 공관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당은 지금 말하자면 그 정가은 목사나 김문수 지사까지를 당장은 가다듬지를 못하고 있고 그쪽의 목소리의 핵심은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고 그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게 전체적인 비율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실은 황교안 대표라든지 김영호 공관위원장 입장에 부담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정서를 좀 아울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미 형이 끝나야지. 그렇죠. 그럼 이 정부가 확정이 돼야 할 수 없는 예. 일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서적인 쓰다듬이다. 이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안타까운 게 오히려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침묵하시는 게 훨씬 더 무게감을 주고 낫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자꾸 정치 속에서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 중심을 갖고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 공천에 합리적 공천을 하면 대선할 수 있는, 대승리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586은 안 된다, 어디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상당히 또 논란이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진보는 분열해서 이제 패착이고 그다음에 보수는 부패해서 패착이다 이런 속언이 있었는데요. 이제 점점 요즘 와서는 오히려 보수가 분열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수는 분열해서 통합한 경험이 그렇게 학습 효과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으로 이제 보수가 일정 부분 분열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용호 전 의장님도 그 전에 사실 정계를 은퇴하신 거죠. 18대 국회에서 전반기 의장을 하시고는 정치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저술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으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가 분열해서 패배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여러 가지 실책이 있어서 한 번에 지금 기회가 있는데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판가리의 기회가 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던데 그런 데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할 거예요. 다른 부분 뭐 전부 다 공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혹시 분열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위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 우파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한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중도 외연 확장을 보고 이제 공관위 구성을 많이 하셨고 그게 공관위원장의 의사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으로서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위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아스팔트에서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로와 경의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이해관계와 다르고 내진 이렇게 생각과 다르더라도 좀 참아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좀 정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같이 나아가보자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오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개별 통보한다고 합니다.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직접 통보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위 20% 의원들 이게 경선 시 감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당 안팎에서는 알 사람 다 알 거다. 결국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렇다면 결국엔 이거는 뭐 총선이 사실상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되는데 실제 정치권의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명단이 설 전부터 돌아다녔어요. 김 의원님도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막 카톡으로도 오고 뭐 12명부터 뭐 열 몇 명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다 남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명단에서는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떠도는 얘기니까 저희가 뭐 거기에 예, 뭐 얼마나 그렇죠.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떠돌고 있으면 당사자들은 불안해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떠도는 명단이라도 꼭 찾아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러고 있었을 텐데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가 간다는 거죠. 그럼 개별적으로 통보가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당이고 대통령이란 구심점이 있고 이해찬 당대표가 그립감이 센 분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경선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이렇게 그 퇴로를 열어준 거니까 개별적으로
홍보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해서 하위 20%가 아니라 그냥 불출마 선언, 다른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다른 활로를 찾을 것인가. 왜냐하면 여당은 여러 가지 뭐 자리란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면 뭐 공공기관이든 뭐 협회든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경선을 해서 뭐 신인들 내지는 청와대에서 나온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해서 경선에서 감점을 받고 패배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새 당을 만들면서 위원회 지역위원장을 다 무효화시키면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더 일찍 이 문제를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발도 있고 뭐 이맘때만 나오면 여러 가지 쳐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아무리 비공개한다 하더라도 그런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있으면 다 사실은 공개 아닌 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롭게 이렇게 자기가 포기할 수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은 포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 당신이 왜 뭐가 부족해서 하면서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들어오는 뉴카머들이 경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자꾸 옆에서 자꾸 자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일정 정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또 그 중에는 정말 몸이 아프거나 불출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감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중하로 나눠질 겁니다. 되게 반발하는 사람, 일정 정도 경선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 드롭하는 사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논의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소란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영입 인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13번째 영입 인사로 발탁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입 인사를 두고 법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설 연휴에도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법농단 비판 판사들이 왜 모두 집권 여당으로만 출마하냐. 대한신당도 있고 민주평화당도 있고 그죠? 바른미래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서기호 전 판사는 법복 벗고 정의당으로 출마했었는데 근데 왜 집권 여당으로만 가냐. 그렇다면 사법농단에 대해서 비판했던 게 정파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왜 비판을 받냐 하면 이제 김형년, 김영식의 전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탄희, 이수진의 집권 여당 행, 민주당 행뿐만 아니라 김형년, 현재 법제처장이죠. 이분이 판사를 하다가 이제 사법농단 비판을 하다가 판사를 하다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다가 바로 또 이제 법제처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의 코드 출세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라고 어떤 기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후임인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영식 전 판사도 법복을 벗고 3달 만에 그때 이제 내정됐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됐다니까 오보라고 막 반발하시더니 3달 쉬다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청와대 행, 그다음에 이탄희, 이수진 이 두 분의 민주당 행이 정치적인 사법농단이 정치적인 프레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일 뼈아픈 비판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준비 모임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인천지법 대표를 했던 이현진 판사.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탄희, 이수진, 김형년, 김영식 이분들과 결을 같이 했던 분이죠. 그분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탄희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판사보다 지지하는 판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사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판사 시절 무엇을 했다는 걸 정치 입문 후에 주요 자산으로 얘기하는 거 보기 싫다. 그리고
그 법복을 벗고 나서 그 법복을 들고 다니면서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은 사법 신뢰와 사법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정욱도 판사라고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비판했던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피해자는 국민이다. 사법 개혁과 사법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그 수혜자가 될 국민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법 개혁하겠다고 여당에 입당해서 사법 개혁을 하면 그건 신뢰를 못 받으니까 국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로 간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들이 말하자면 입법부로 많이 오는 것에 대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뿐만 아니라 예. 과거 말하자면 그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송기석, 박희성 이런 어떤 판사들이 바로 법복을 벗고 바로 입문한 적도 있고 현재 뭐 최규일, 정정십, 석동현, 뭐 홍성칠 부장판사 이런 분들 다 법조인들이 줄줄이 다 라인에 따라서 말하자면 공항 쪽에 있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가고 뭐 소위 인권 변호사들은 이쪽으로 오고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정치적 갈등을 더 대립화시키는 또 정말 중립지어야 되는 검사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법사입니다. 전부 다 변호사 판사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짜 로비스트 법은 전부 다 법으로만 변호사들만 하게 하는 그런 편향도 만들어지거든요. 예. 직업적인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인재 영입에만 의존하는 정치, 스스로 잘하려고 하지 않고 당원을 기르지 않는 정치,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주당 인재 영입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번째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가 14번째 인재 영입 대상자로 발표가 됐는데 두 번째 인재 영입됐던 원정권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 여자친구가 SNS 통해서 미투 관련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인재 영입 관련해서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다. 뭐 지역구 출마 얘기까지 본인이 스스로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서는 어떤 흠이 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든 인재 영입이든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상임위에서 무슨 법을 내고 무슨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가 중심이 돼야지.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 국민 모두에게 다 감동적인 삶이 다 있어요. 국민 모두가 인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정당이 현재 말하자면 포퓰리즘식 인재 영입 방식. 예. 굉장히 크로스 체크해서 정말 검토하지 않고 사생활부터 재산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바로 빨리 전략 공천을 받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어떤 전문성이든 어떤 기능이든 이렇게 돼야지 뭐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인재 영입되고 무슨 불을 잘 껐다고 있는 그거는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격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원정근 씨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미투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하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야당, 그 진보 좌파 야당이라고 한다면 미국도 비슷하죠. 민주당이 소수, 그다음에 여성 뭐 이런 데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돌아봤을 때 몇 년 동안 미투 문제가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빨리 문제가 됐어요. 아직 일본에선 이런 문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인재를 영입할 때 미투 부분을 이제 문제로 삼은 분들, 사회적인 문제로 활성화시킨 분들을 인재 영입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근데 그 영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를 인재 영입해서 제가 좀 놀라고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도 저는 감점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때 얘기하던 거에 비해서 미투 인재 영입을 안 한 거에 대해서도 좀 의아했는데 오히려 지금 인재 영입한 사람이 미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단체에서 오늘 이분이 뭐 이렇게 반납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여성단체나 뭐 이런 관련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 빨리 이 뭐 자격 반납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사실관계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전 여자친구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로 명예훼손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좋다. 나는 이 부분 알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은 보통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그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피해자 진술을 좀 믿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죠.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예. 예, 물론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 간에 또 다른 또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를 패싱하느냐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가 서울지검장을 맞는 패싱한 겁니까? 건지. 예.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기소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기준이 아주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뭐 굉장히 중요할 경우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뭐 대검 같이 공동으로 말하자면 보고를 한다, 기소 허가를 받는다는데 이미 검찰총장이 3번에 걸쳐서 서울지검장한테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과정에 대한 어떤 정치적 쟁론으로 되고 있다는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조금 열을 식힐 필요가 있다. 지나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감찰 규정도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쪽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감찰 규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 말이 맞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해야 될 것은 오히려 말하자면 검사 통일체라고 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중립적으로 검찰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법무부의 역할과 검찰의 역할을 좀 차분하게 구분해 짓는 것. 그래서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관행 중에 없어져야 될 것과 새로 만들어질 것을 합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이다. 예. 누구 말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과도기 속에서 서로 간에 법무부에서는 새로운 관행을 얘기하고 말하자면 과거의 그 검찰 간부들은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문화적 접변, 변화의 과정에서의 서로에 대한 좀 더 노이즈를 죽이는 노력을 쌍방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뭐 검찰 학살 TF까지 꾸리겠다 뭐 이런 태세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법무부의 문민화라는 얘기를 해요. 법무부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야 된다. 미국을 봐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법무부는 대국민 행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검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의 그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행정을 안 하시고 수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문민화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건이나 모든 걸 총괄해서 그 업무 지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기소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전결로 차장 검사가 불구속 기소는 전결로 하게 규칙에 돼 있거든요. 뭐가 항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이 기소하라고 했는데 그거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게 항명이고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보고 규정 위반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위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요. 감찰의 대상이 돼요. 감찰은 위법이나 비리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아니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게 왜 감찰 대상이 되는지 법조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죠. 뭐 지금까지 김영주 전 국회의원, 이두하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